표준 세율에서 2% 뺀다는 거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표준 세율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나오는 요 표준 세율에서 2% 뺀다.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의미가 우리 교재도 보듯이 이렇게 놨습니다. 제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따른 세율이라고, 즉 실질재산 증가 있다 없다. 없다고 됐죠. 실질재산의 증가는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라 했습니다. 분명히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이야기하는 게 공유물 분할이라고 했죠. 갑과 을이 균등 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공유 토지가 있다. 자, 요 공유 토지는 소유권이 몇 개입니까? 요 소유권 몇 개죠? 소유권 한 개다 그렇죠. 보통 잘못 생각하면 공유 토지하면 소유권이 두 개로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지. 소유권은 하나인데 하나의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공유라고 소유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 이를 분할해 봅시다. 자, 이를 분할한다. 딱 분할하는 순간 이 토지는 나눠지죠? 필지가 나눠지지 않죠. 필지가 나눠집니다. 필지는 구분 소유의 대상에는 독립부동산이죠. 1필지별로 1등기용지 나와야 되죠. 필지가 나눈 순간 따로따로 소유권이 됩니다. 독립부동산이거든. 그럼 요 소유권 등기, 요 소유권 등기 하는 겁니다. 분명히 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재산의 변동 있다 없다. 변동 없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 재산 가치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2%는 빼고 등기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만 원래는 50대 50인데 이렇게 60대 40 또는 70대 30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요 값은 증가한 만큼은 새로운 취득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 다만 분할로 인하여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초과 부분은 이 세율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원래의 표준 세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혼할 때도 그렇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아니죠. 이혼 위자료는 양도지만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재산 분할은 잘잘못 따지는 거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잘잘못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이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자기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가는 게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그럼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고 있다. 분명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 합니다. 하지만 분할로 인하여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자신의 몫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지껏 지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질재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고 원래 내 거에 쓴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새로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된 세금만 부과하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 분할이 참 무서워. 우리 흔히 말하는 황혼이혼 이런 말 있죠. 황혼이혼 이게 무슨 뜻이라? 황혼이혼이 뭐라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혼하는 거? 왜 이때 합니까? 그 전에 하지. 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 때문에. 연금 때문에. 딱 끝나고 난 뒤에 이제 5월 있으면 연금 나오잖아. 연금은 혼인 중에 퇴직하기 전에는 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 아닙니다. 근데 퇴직을 한 이후는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회사 다닐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딱 퇴직하는 순간 이혼 소송 딱 들어가면서 그럼 그 연금 자체도 분할 대상 되거든. 그 만약 퇴직하기 전에뿐만 남편이 설사 이 분할로 주더라도 이 남편은 끝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연금 생활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분은 재산이 많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하면은 이 사람은 노후에 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 기다렸다가 퇴직을 하면 그때 이제 이혼하면서 연금이 나눠지거든. 그럼 이 사람도 최소한 일정 노후에 대한 생활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은 되거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이제 황혼이혼입니다. 그게 거의 주둔력이 바로 연금 때문에 그래. 연금 때문에. 잘 기억해 뒀다가
이게 이혼에 따른 요것도 그렇고 재산 분할하고 이혼 재산 분할을 요것도 바로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가져오실 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것도 있잖아.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 이전한다는 게 어떤 뭐라 했죠? 요 토지가 있고 이게 건물이 있을 때 어디로 옮깁니까? 반드시 전제는 동일 대지 안의 장소로 옮기죠. 같은 집안 안에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그것도 건물 구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 우리 건축물 이전은 건축물의 구조 변경 없이 동일 대지 안의 다른 장소로 옮기거든. 그럼 그 건물 그대로 같은 집안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2% 빼버리고 과세하는 겁니다. 단 지금까지는 좁은 골목 안으로 입구를 뺐는데 건축물을 이전함으로써 대도적으로 건축물을 빼게 된다면 건축물의 현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증가한 만큼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상속받았을 때 두 가지 나오죠. 상속에다 1가구 1주택. 물론 이제 고급 주택은 빼고 그리고 감면 대상 농지, 이런 감면 대상의 농지 이런 걸 상속받아 취득했다. 상속에 의한 취득. 감면 대상 농지가 뭐더라? 취득세. 감면 받았을 농지 상속받아 감면되는 건 작용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감면합니다. 나 서울 살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데 초원에 어른 돌아가면서 농지 상속받았다. 감면 안 됩니다. 실제 작용을 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감면이 돼요. 그렇다면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이 농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같이 농사 짓고 있던 아버지가 상속받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농사 짓다가 아들이 상속받았고 등기부상으로는 분명히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나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등기 등록 세금 내야 돼. 문제는 실질 재산의 새로운 취득입니까? 원래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농지에 작용을 하고 있는 농민이 이 농지를 상속받아서 이를 실질 재산의 새로운 취득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농사 짓고 산 땅에 그냥 농사 짓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것도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거든. 항상 말하지만 표준세율의 2% 뺀다 요 말의 뜻을 먼저 이해하시라고. 실질적 재산 가치의 증가는 없구나. 이걸 이해하면 내용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과거의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 그럴 때 공유물 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건축물의 이전,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문제 낼 때 진짜 자주 나왔던 이야기거든. 거의 대부분 요 안에서 끝을 내는데 우리 작년 27회 같은 경우는 환매권도 하나 냈더라고. 환매권도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한다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등기 등록 세금은 낸다. 그런데 환매 조건부 매매입니다. 환매 조건부. 환매가 뭐였죠? 환매 되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산다고 환매 조건으로 이전했다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이전하였다가 요 사람 누구죠? 채무자. 요 사람 채권자. 돈 빌려달라니까 뭘 믿고 하니까 그럼 내 부동산을 너에게 사고 판 걸로 하여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대신 다음에 환매 기간 안에 내가 돈 다 갚으면 다시 환매 되돌아갈 거고 돈 못 갚으면 네 이름으로 이제 본등기 들어갈 거고 결과적으로 가등기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맡긴 거거든. 이렇게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환매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돈 갚고 담보물 찾아가는 거거든. 이걸 새로운 취득이다 실제 재산의 증가 이래 보는 게 아니거든. 일단 소유권 등기는 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 세금은 내지만 실질 재산의 증가는 아닙니다. 이게 실질 재산의 증가가 되려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환매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본등기가 실행되는 경우 그럼 실질 재산 취득 맞아. 그때는 뒤에 가서 2% 따로 받습니다. 요때 먼저 등기의 세금 받고 환매 조건을 위반하거나 환매 기간 안에 환매하지 않아서 본등기 들어가면 2%는 별도로 따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근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바로
출제하는 사람이 요거 요 놈만 한다, 2% 한다. 요것도 6번 시험 치는 동안 4번 냈어. 4번. 4번 내다 보니까 다 알거든. 무엇이 나올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계속 내는 거 외웁니다. 하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지금까지 딱 한 번도 묻지 않았던 환매권을 작년 지분 처음 등장시켜봐서 뒤통수 친 겁니다. 근데 또 나올까? 아니야. 원래 중요한 놈이 중요한 겁니다. 환매권은 또 나올 확률이 그만큼 많지 않거든. 실제로 실무상에는 환매권에 관한 내용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실제. 거의 뭐 유명무실한 내용이거든. 법에만 있지 실질 내용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실제 대부분 환매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억할 때도 환매권이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시하고 그다음 2%만 한다 무슨 뜻인가? 아 소유권 등기가 아니구나 이런 식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중과세로 돌아가서 중과세율 32쪽 취득세 중과세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 중과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치성재산부터 세 가지 나오죠. 사치성재산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내에 어쩌고 저쩌고 대도시 내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옵니다. 요 두 가지가 종전 통합되기 전에 종전 취득세 중과세였고 요 놈이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 중과세였거든. 한번 볼까? 종전 취득세 요걸 뭐 적지는 말고 그냥 봅시다. 종전 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종전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에서 5배 중과세였습니다. 5배 중과세. 5배 중과세 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2%인데 5배 중과세 몇 프로입니까? 10%지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10%에 대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등록세는 사치성이라고 해서 중과세라는 거 없습니다. 중과세 없었거든. 그냥 표준세율만 적용을 했습니다. 요 놈도 과밀억제권에 관해 하면 취득세가 종전 취득세가 3배 중과세였습니다. 요 놈도 2%에다가 플러스 4% 해서 6%를 받았습니다. 6%를. 요거는 중과세 없어. 표준세율만 적용을 했습니다. 대도시 이런 취득세는 중과세 안 합니다. 중과세 없고 표준세율만 적용했습니다. 표준세율만 적용하고 요 놈은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였습니다.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010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잊어버릴 때 됐는데 그렇죠? 망각이 안 된다. 그럼 봐 통합시켜 봅시다. 현재 취득세가 통합됐잖아. 그럼 현재 취득 어떻게 하니까 통합시키니까 원래 있던 표준세율, 자 원래 있던 표준세율과 원래 있던 표준세율 요거 통합시켜서 표준세율 끌고 왔습니다. 자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을 통합시켰다. 누가 못 따라왔습니까? 누가 못 따라와서? 8%가 못 따라왔잖아 지금. 요 놈과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을 통합시키다 보니까 8%가 못 따라왔잖아. 그래서 지금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 플러스 8%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을 통합시켜서 표준세율 통합시키다 보니까 몇 프로가 못 따라와서 4%가 못 따라온 거야. 그 여기다 4% 하는 거고 요 놈도 여기는 표준세율과 표준세율 하려니까 그래 안 하고 요 놈은 그냥 딱 해서 표준세율의 3배를 끌고 와버립니다. 표준세율의 3배 3배 끌고 오면 얘는 원래 3배 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표준세율이 2%인데 2%에 3배 해버리면 몇 프로가 돼요? 6%잖아. 근데 원래는 요 놈이 끌려와야 되는데 그냥 표준세율 3배 해버리면 조개도 3배가 적용된 거야. 그럼 몇 프로 빼야 돼? 4% 빼야지. 이게 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 하면 요 8%는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 몇 프로더라?
2%. 요 2%에 몇 배 하면 됩니까? 4배 하면 되잖아. 100분의 400. 그래서 우리 지금 사치성 재산은 이래 말하면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래 말하고 얘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요 놈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득세, 중과세는 이렇게 원래 취득세, 중과세, 등록세, 중과세 있던 이분을 통합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이제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 현재는 다 표준세율하면 취득세는 플러스 8%, 과미이득세는 플러스 4%, 대도시는 3배 한 다음 4%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세율을 만들어야 될지 만들다 보니까 이놈을 이제 집어넣어야만 뭔가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중과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율을 밑에 깔고 난 뒤에 요것에 몇 배 하자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과 기준 세율 이래 표현해서 그런 거지. 어쨌든 지금 세율은 꼭 합니다. 저 앞에도 보래 한 10번 넣는데 시험 치면서 6년 동안 딱 6년 동안 10문제를 냈어. 10문제 냈는데 봐. 표준세율 4번, 그 다음 특례 4번, 중과세 2번 냈는데 2번 다 다음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걸 골라보라고 중과 대상 자체를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게 뭐라고? 세율이 몇 프로인가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세율이 몇 프로인지. 이제는 낸다면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 그 내용이 올바른 것 이렇게 물어볼 확률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약 과밀억제와 대도시가 중복이 된다. 과밀억제 대상에도 해당이 되고 대도시에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라고? 제가 반드시 중복되는 부동산 나오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3배 끌거라. 표준세대 3배를 무조건 끌거라 해서 3배. 여기도 대도시하고 대도시 3배 한 다음에 4% 뺀다는 표준세율에 3배 한 다음에 4% 뺀다는 대도시와 사치성이 중복되면 어떡할 거냐고 표준세율에 3배 항상 무조건 3배 끌고 옵니다. 3배를 끌고 와 둘 다 그 다음에 뭐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숫자 정리하라고 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면 얼마 남습니까? 제로잖아. 그래서 과밀억제와 대도시가 동시에 적용되는 대상은 모르면 그냥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끝. 이래 가면 되고 그 다음 여기도 3배 했다. 3배 한다고 숫자 마이너스 4% 플러스 8% 얼마 남습니까? 4% 남잖아. 그래서 플러스 4%. 대도시와 사치성이 중복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더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문 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지선단에게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부분까지 같이 내용을 한번 봅니다. 그럼 1번 사치성부터 봅시다. 사치성 재산 뭐 있습니까? 사치성 재산 5개 나오죠. 별장부터 해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렇다고 사치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문제 출제한 적 거의 없습니다. 별장은 있죠. 1회부터 1회 시험부터 27회까지 별장 중에 있는 거 딱 15회 때 유일하게 딱 15회 때 한번 나와봤어.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10회 시험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고급주택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사치성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도 내용을 물어보면 단 한 번도 없고 결과적으로 사치성을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낸다면 그나마 그중에 낸다면 별장과 고급주택이라는 것이 이 자체도 뭐 되게 중요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것이 사치성 재산인지부터 내용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 별장 내용이니까 별장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 맞잖아. 그렇죠? 취득, 재산세 할 때도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별장은 주택 맞습니다. 주택은 주택인데 단 사람이 늘 주거하지는 않고 상시적으로 주거하지는 않고 가끔 들러서 사용하는 그런 주택을 별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밑에 거서 나오기를 도심지에 있는 사업용 오피스텔 이런 것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되 상시적으로 주거하지 않고 있다면 별장된다고. 오피스텔은 원래 사업용이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쓴다. 그리고 앞에 우리 취득사본의 현황부가의 원칙, 공부상의 용도와 실질 용도가 틀리면 뭘 따라간다? 실질 용도에 따라 과세하자. 그럼 공부상에는 사업용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상시 주거하지 않고 가끔 들렀으면 별장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부의 시험 때 산간, 해변에 있지 않고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참고 나오면서 별장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 주택 이것도 역시 뭐 세세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제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 촌집, 빈집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보통 앞에 우리 양도소득세 이런 말 이농주택, 촌에 살던 사람이 농어촌을 떠나면서 남겨둔 주택, 원래 이거 팔고 가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팔지 않은 상태에서 도외집에 집을 샀다. 그래서 1세대가 2주택이 되었을 때 도외집을 팔더라도 1주택을 양도로 보고 종전 촌집 왜 안 팝니까? 제가 할 때는 수업할 때 뭐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돌아오려고.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안 팔려. 실제로는 죠. 이농주택을 왜 안 팝니까? 그러니까 왜 안 파는 게 아니고 니 팔아봐라 합니다. 저도 이제 촌의 고향이지만 우리 촌에 가도 촌에 떠나면서 남겨준 집 꽤 많습니다. 근데 어르신 두 분이 살다가 그것도 집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저 골목에서 한참 들어가가지고 저 안쪽에 허름한 집 하나 있다가 떠나버리니까 몇 년 지나면 완전히 흉가됩니다. 그 집 누가 사? 안 사. 그게 뭐 관광단지가 돼서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농어촌에 촌집 어른 두 분 사시다가 떠난 그 촌집을 누가 삽니까? 안 삽니다. 사실은 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왜 안 팝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다. 돌아올 생각, 뭘 팔아와? 그러니까 실제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파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또 생각보다 경치 괜찮은 것도 꽤 많습니다. 경치 괜찮은 게 꽤 많아요. 제 집도 그렇거든. 우리 집 쪽에도 쭉 돌아가면 우리 집은 그렇게 막 경치가 되게 좋고 하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쭉 한 4, 5분만 딱 가면 여기 산이 있어. 산이 있고 요 뒤에 산 뒤를 따라서 낙동강 쭉 흘러갑니다. 강이 흘러가거든. 바로. 보통 일반인들 모르는 우리 동네 아닌 사람들은 여기 도로가 있고 애들 데리고 막 여기서 놉니다. 이제 이쪽 강에서 막 놀아. 여기 놀거든. 쭉 가다 보면 이게 청량산에 있습니다. 청량산. 봉화 청량산 산사먹지도 하고 하잖아. 청량산 있고 요 청량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강이 쭉 흘러가거든. 보통 여기서 많이 놉니다. 동네 사람이 안 놉니다. 남들 다 보는데 왜? 여기 산 따라 가지고 한 15분만 딱 넘어가면 여기 모래사장이 쫙 펼쳐 있고 여기 강이 뒤에 있거든. 우리 여기서 놉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데 요즘은 여기에 래프팅 한다고 이게 막 개발되고 이게 케이블카 생기고 하면서 관광지에 돼가지고 요즘 뭐 강 따라 쭉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니까 뭐 도산서원 지나서 이렇게 가거든. 도산서원 앞에 강 있잖아. 이게 여기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원래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도 배 타고 우리 노는 듯이 배 타고 막 지나가더라고. 짜증나더만. 우리는 옛날에 제 어릴 때 여기에다가 래프팅을 쓰니까 다라이 큰 거. 그렇죠? 다라이 큰 거, 고무 다라이 뻘건 거. 여기에다가 애들 새치 좀 태우고 난 뒤에 강이 막 급하게 안 나가. 천천히 가거든. 가 세우고 딱 태우고 난 뒤에 차 타고 가가지고 저 밑에 딱 어느 정도 딱 기다려서 막 다라이가 또 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땡겨가지고 다시 차 몰고 가서 또 새로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4살 때부터 리프팅 했거든. 빨간 고무 다라이 타고. 문제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면 실제 경치는 좋은 여기 지금 여기 원래 요 쪽에도 원래 집이 있었습니다. 어른 두 분 사셨다가 이 집 촌의 어른이 이제
딴 데 나가시면서 요 집이 비어있는 상태거든. 아무도 안 샀습니다. 이거 팔려서 지금. 팔아 누가 여기다가 펜션지 있습니다. 펜션지가 있거든. 그럼 무슨 산 꼭대기 딱 펜션지가 있으니까 강 쫙 보이고 하는 되게 경치 좋거든. 나도 이게 이 땅을 사가 펜션 같은 거 해볼까 이 생각도 꽤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개발되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펜션 사가지고 손님도 없고 정말 지금 망하잖아. 그다음 막 개발된다 소식도 없고 집이 전화해서 빨리 이거 하나 사보라고 하니까 팔렸답니다. 벌써. 그래 동작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 어쨌든 이런 식이네요. 근데 농어촌은 이래 빈집이 꽤 많은데 내가 이런 경치 좋은 쪽에 빈집 하나 사가지고 가끔 들러서 전원주택 등의 내용으로 쓰겠다. 그럼 중과세는 별장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별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이라면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양도소득세에 감면 규정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여 취득한 농어촌 주택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집은 1세대 주택 비과세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이런 내용만 알면 될 거고 그 다음 고고보락장 고고보락장의 종류 물어볼 일 없다고 했죠. 혹시 고고보락장 아는 거 있습니까? 바다 이야기, 자동도박 교락장, 빠칭거장 등등등, 특수 오락장, 특수 이용소, 특수 목욕탕 이건 다 이제 고고보락장입니다. 고고보락장 가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진짜? 나이트클럽도 고고보락장입니다. 가본 적 있습니까? 가봤죠? 안면 있는데 아니 가본 적 없답니다. 안면 있는데 손 잡아준 기억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런 고고보락장 종류를 물을 일 없을 거니까 고고보락장 단 이제 고고보락장은 고고보락장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그 밑에 있는 건축물의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요 토지의 부속 토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골프장 가운데서 일반인들 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당일 그린피 내고 골프 칠 수 있는 퍼블릭 말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 이것이 중과세 사치성이지 대중골프장은 사치성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요 내용 골프장을 할 때는 거기보다 신설하고 정설할 때만 중과세합니다. 신정설에 대해서만 중과하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골프장의 거래까지를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지. 대신 그나마 국토 면적이 협소한데 새롭게 짓거나 넓히거나 하는 건 가급적 막자. 근데 승계 취득까지도 중과세하면 골프장에 있는 골프장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자 이런 의미거든. 기존 골프장의 거래는 어쩔 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짓고 넓히고 하는 건 가급적 막자 이런 의미에서 골프장은 신정설만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급 선박 작년까지는 시가편에 1억 초과는 했지만 원래부터는 시가편에 3억 초과 개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선박을 묻거나 할 일 없을 거니까 부동산 중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선박에 관한 내용을 물을 일은 없을 거고 그다음 고급 주택 역시 10회 시험을 끝으로 단 한 번도 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교재 보니까 단독주택은 3가지 기준 돈다 했죠. 시설을 본다. 그 집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 다음 건물 쳐다보고 그 다음 대지 면적 쳐다보고 시설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수영장이 있다든지 풀장 수영장이 있다든지 67제곱 약 20평 정도 이상의 수영장 요 2가지는 가격이 얼마든 둘 중에 한 개라도 설치가 돼 있다면 이를 고급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를 거야. 과거에 유세암 나와서 국회의원 장관이었다. 장관이 이제 장관 임명돼 가지고 장관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이 묻기를 당신 왜 집을 샀는데 별장 고급주택 취득해 놓고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취득세를 냈냐고 하니까 고급주택 아니랍니다. 맞던데
그러니까 아니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던데 집 앞에 하니까 수영장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뭔데 하니까 옆에 뒷바라고 뒤에 농가 쪽에 물 주려고 양수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실제로는 그 화면 나오더라고요. 청문회 안 돼. 화면 나오는데 찍어도 화면 안 돼. 양수장에 농지에 물 준다고 양수장인데 왜 수영장처럼 내려가고 올라가고 손잡이에다가 밑에 줄 꺼가지고 파랗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이게 누가 봐도 수영장이지. 이게 왜 양수장에 놨고. 아, 이왕 뭐 양수장 만드는 김에 뭐 내가 물 담는다고 양수장 만들어라니까 시설하는 사람이 뭐 이를 만들어 놨더랍니다. 장관이다, 장관. 진짜 장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관하니까 나라 고나라가 잘 될 리가 있나.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가액과 상관없이 대신 엘리베이터 그리고 건물, 대지 이 세 가지는 모두 끝에는 공통적으로 가액이 다 붙습니다. 이것도 봐. 공동주택, 이거 문제. 공동주택을 하든 단독주택을 하든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빼고는 무조건 끝에는 시가 표준액 6억 초과한다. 이거 다 붙어. 시가 표준액 6억이 초과된다. 그럼 건물은 331제곱미터 약 100평, 대지면적 662제곱미터 약 200평, 공동주택은 245제곱미터,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이렇게 있잖아. 그 제가 항상 숫자, 혹시나 숫자 나오면 이렇게 하랬죠. 33한 주택, 33한 맞잖아. 33한 주택, 33하고 또 33한, 또 33하니까 딱 2배. 662, 33하고 또 33한 집에 245니 245니 이재사 그렇죠. 이재사 고급주택이다. 274 요렇게라도 보시라고. 33한 주택 33하고 또 33한 집에 245니 이재사 고급주택이더라. 그리고 끝에 가액은 시가 이제 6억 초과 이렇게 하고, 물론 여기 이제 건물 가액이겠습니다. 건물 가액 뭐 얼마 초과하고 맞지만 보통 낸다면 요런 면적적으로 언급할 확률이 제일 많고, 과거에도 10회 시험을 끝으로 10회부터 고압까지 3번쯤 나왔는데 3번 다 공동주택을 물었습니다.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의 면적을 틀리게 고쳐서 내거나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중요하고는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나 시험 나오면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은 가액과 아무 관계없이 한 개라도 설치가 되면 고급주택, 나머지는 모두 시가 표준액 6억 초과한다는 걸 공통으로 깔고 그 다음 33한 집, 또 33한 집에 245니 이재사 뭐 이런 식으로 면적 정도 보시라고. 대신 뒷장 넘겨서 34쪽에 겸용주택 요거 봐요. 건물 331제곱미터, 대지면적 662제곱미터 이렇게 하는데 나는 2층짜리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데 1층에는 점포로 되어 있고 2층은 주거용으로 이런 집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게 대문 열고 딱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서 여기 앞에 마당쯤 두고 여기 이제 집을 지어서 이런 집 굉장히 많거든. 그럼 이 집이 고급주택인가 아닌가 할 때 건물 331하는데 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331을 보는 건지 주거용의 면적만 보아 331 보는 건지 662 할 때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요 면적에 해당하는 요 비율만큼의 토지만 보아 662를 보는 건지 이런 개념을 따져야 되거든. 그 취득세의 겸용주택은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입니다. 언제나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재산세는 겸용주택은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소득세는 주거용이 주거하는 것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 적거나 같다면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했거든. 취득세는 언제나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사치성 재산의 적용, 다가구주택은 혜택 줍니까? 불이익 줍니까? 혜택 준다고 했죠. 한 개가 혜택입니까? 여러 개가 혜택입니까? 세금마다 틀린다 했잖아. 소득세는 한 개가 혜택, 소득세 아닌 세금은 각각의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이래 말하면 되죠.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거든. 한 개로 봐야만 1주택의 양도 비과세가 될 거고,
그리고 임대소 들어갈 때도 다가구 주택은 한 개로 본다. 다만 구분 등기 되어 있다면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잖아. 한 개로 봐야만 한 개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임대하면 비과세거든. 그래서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은 한 개 집은 비과세거든. 그럼 다가오는 한 개로 봐서 비과세를 가급적 적용을 해줍니다. 단 이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머지 세금들은 다가구 주택 나오면 언제나 매 한 가구마다를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 다 맞습니다. 다. 그 다음 2번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용도 변경. 고급주택을 취득했다. 고급오락장을 취득했다. 하지만 나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취득했다. 중과세 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앞에가 사치성이니까 니는 딴 용도로 쓰려고 취득해도 무조건 중과세 이렇게 하진 않거든. 그러므로 30일 안에 30일 밑줄 끊고 그렇죠. 통상적으로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 또 60일 나왔던 건 또 있어. 거기 60일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 취득세가 60일 머리에 떠오른 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 또 매매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 때 계약상 잔금일로 하되 계약서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된 날 그 취득일로 한다. 그다음 계약을 해지할 때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증명되면 취득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60일 꽤 있습니다. 근데 30일도 있어. 30일 사치성을 취득했지만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이 된다면 중과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게 이제 2번 이야기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다, 사용한다.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수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수인이. 이거 원래 한자로 적어야 딱 가는데 그렇죠. 수인이 여러 사람이 이래가는 거지. 수인이 이거 뭡니까? 그렇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히 딱 감옥에 딱 갇혀 있잖아. 이게 죄수할 때 수자입니다. 수인이. 어쨌든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취득을 하든 한 사람이 사든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렇죠. 핵심은 했습니다. 취득세는 물세야. 지방세는 물세는 사용되어지는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샀냐, 여러 사람이 샀냐, 한꺼번에 샀냐, 시차를 두고 샀냐, 구분 취득했냐, 이게 아니고 핵심은 사치성 재산을 끝에 취득했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럼 갑과 을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취득했다. 그럼 중과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세 할 때도 재산세,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합쳐 세액을 산출한다. 근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2번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별장으로 쓰고 있다. 중과세 합니까? 네. 한다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통 별장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어차피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건물 10층짜리가 있는데 요 10층짜리에 지하에 룸사롱하고 있더라고. 룸사롱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다 직접 룸사롱 합니까? 아니잖아. 저 대부분 임차인합니다. 교대역에 내려서 딱 가면은 서울 교대역 식당 내리면 쫙 입구 빠져나면 이게 검찰청 있습니다. 대검찰청. 그 앞에 변호사 사람 쫙 깔려 있고, 요 검찰청 있고 경찰청 단방에서 길 건너 요쪽편에 사거리 여기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15층짜리 하나 있어. 이명박 씨 겁니다. 요 건물이 이명박 씨 거거든. 요 건물 지하에 룸사롱하고 있었거든. 그때 나왔던 말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명색이 대통령이 사람 자기 건물을 num사롱 같은 데다가 임대를 주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안 했으면 num사롱 뭐 이거 num사롱을 임대를 주든 레스토랑 임대를 주든 무슨 말 나왔겠습니까? 또 명색이 대통령한 사람한테 유흥에 이런 내용으로 주냐고 등등등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뭐 대통령이 직접 num사를 운영합니까? 아니잖아. 이 사람이 건물 주고 안 하면 중과세 안 하고 중과세 하고 딴 사람이 하면 중과세 안 하고 이런 거 없잖아. 언제나 물건을 보고 파는 겁니다. 물건. 사용되지 않는 물건을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치성으로 이용하더라도 다 중과세 한다고. 그 15회 시험 때 그때 정답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다. 정답 이렇게 낸 거지. 그렇게 사치성 재산 앞으로 아마 사치성의 세율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점점 된다면 사치성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사치성 적용의 방식에 관한 이런 것이 아마 시험 지문에 응용 가능성이 나올 확률이 많아 보인다. 그럼 사치성은 했고 그다음 과밀억제 우리 과밀억제 권역과 대도시는 지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했죠. 과밀억제나 대도시나 똑같은 지역이라 했죠. 대도시도 법에는 여기서 대도시라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을 말한다. 이래 말하니까 결국은 대도시나 과밀억제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과밀억제도 두 가지 나오죠. 어떤 과밀 억제한답니까? 어떤 과밀을 억제한다고? 첫째는 인구의 과밀을 억제, 수도권 지역이니까 인구의 과밀을 억제하자. 수도권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도권은 공장 자꾸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될 거고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릴 거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의 주택 문제, 수도권의 교통 문제, 수도권의 환경 문제. 수도권에 자꾸 본점, 수도권 대과밀억제 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신설하고 즉 본점이 서울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경제는 무너질 거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고 이런 의미에서 중과세를 하는 이야기인데 과밀억제도 두 가지 나오는데 우리 과밀억제 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의 부동산을 신설하고 정설했을 때 신설과 정설 얘는 제목밖에 없어. 제목만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과밀억제 권역이란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니까 지점용 부동산 이런 건 중과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법인은 영리법인만 중과합니까? 비영리도 중과합니까? 비영리도 중과한다 했죠.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점할 때는 상법에 보면 본점은 주된 사무소는 이게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본점이라고 표현하고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주사무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결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 말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하든 시험에 중과세되는 법인 물으면 반드시 비영리도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사업용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비사업용은 중과세하지 않고 신설하고 정설할 때만 중과하기 때문에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요 놈 가지고 문제 낼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말 바꾸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말 바꾸면 많거든. 뭐 이런 과밀억제 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 이래 말하면 중과세 아닙니다. 반드시 신설하고 정설할 때만 중과세 하지 승계 취득은 중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말들을 쭉 보시면 돼요. 반대말들. 대신 보통 과밀억제 내면 예를 내는 게 아니고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신정설 예를 내지. 공장의 신설과 정설.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이라고 수도권 지역인데 단 아무리 수도권의 공장이라 해도 어디는 중과 안 합니까? 그렇죠. 아니 공장을 지으라고 공업지역이다. 딱 지정해놓고는 공장 들어오니까 중과세. 산업단지라고 조성해놓고는 공장 들어온다고 중과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한 이런 지역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장이라 하더라도 이 공장이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용 업종이라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신설, 정설할 때 면적 기억나죠? 신설 500제곱미터, 정설 330초과 또는 20% 이상. 여기 8회 시험 때 신정설 면적 바꿨다 했죠. 8회 시험 때 330초과는 공장을 신설하면 중과세 한다. 아니거든. 신설은 500 이상이지. 요게 8회 때 공장 도시용 업종도 중과세 한다. 요게 14회 때. 그다음 여기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의 공업 지역 안에 틀렸다. 공업 지역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요걸 내는 겁니다. 공장 낼 때는 세 가지 딱 내. 수도권이라 해도 어디는 중과하지 않는가. 공장이라 해도 도시용 업종 하지 않는다. 신정설 면적 이래 보는 겁니다. 우리 교재도 그래서 35쪽에 중과 대상 지역 수도권에 따른 과밀역 재권역인데 단 산업단지 등은 중과세 제외. 그다음 공장 하더라도 뭐 종업원의 휴게실, 탈의실, 대피소, 샤워장 뭐 이런 등등 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은 빼고 뭐 구내식당이라는 다 빼고 실제로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는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되 신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하고 정설은 330초과 또는 20% 이상을 증가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중과세 하면 이제 건축물과 토지는 물론이고 공장을 신정설한 날부터 5년 안에 취득하는 차량과 기기장비도 중과세 한다. 어떤 건 중과하지 않는가? 도시용 업종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같은 과밀역 재건에 관해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봐. 수원에 있던 공장을 수원의 공장을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인천으로 말이 옮겼다는 거지. 하려면 요 부동산을 취득하여서 공장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땅 사가지고 건물 짓든지 기존 공장 사든지 결국은 과밀역 재건에 관해 공장을 새롭게 짓는 거거든. 그럼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중과합니까? 안 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경제력이 집중된다거나 인구가 새로 증가되거나 하지는 않잖아. 이미 있는 공장이니까. 이건 중과 안 한다고 이런 건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들어가면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러죠. 뒤에 대도시 나와도 대도시 밖의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 법인을 전입하면 중과세 합니다. 하지만 같은 대도시, 같은 수도권 안에서 법인을 움직이는 건 중과하지 않는다. 단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서울로 만약 법인을 전입하면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걸로 보아 똑같이 중과세를 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고 세 번째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공장 신정설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하고 5년 안에 공장 신설하면 어떡합니까? 중과세 합니다.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취득하는 것처럼 중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공장은 5년 이상이 만약 지난 이후에 신정설 할 때는 중과세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과밀역재 권역이고 봐요. 사치성. 한번 볼까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별로 없지만 우리 사치성 과밀역재가 조금 전 취득세 중과세거든. 이제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원래 취득세가 중과세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앞에 표준세율 한다, 2% 한다, 그 다음 뭐 표준세율에서 2% 뺀다 이런 말 했죠? 자, 한번 봅니다. 2% 한다는 게 취득세만 받겠다는 이야기고 얘는 등록세만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앞에 2% 한다 딱 요 말에 원칙은 2%인데 그 대상이 사치성에 해당되거나 과밀역지에 해당되면 사치성에 해당되면 요것에 5배를 중과세하고 과밀역지가 되면 3배를 중과세하고 그 맛이 뒤에 사실 있어요. 요런도 대도시 안에 하는데 대도시 안에 하면 표준세율에 마이너스 2% 하는데 단 요 대상이 대도시 안에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여기다가 3배 중과세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실제.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진짜 그런 말도 다 있습니다. 헌파 37쪽에 2% 한다.
근데 2%라는데 그놈이 과미력제가 되면 원래 취득세했던 3배 중과세, 사치성이 되면 5배 중과세. 그 옆에도 세율의 특례할 때도 표준세율에 마이너스 2% 한다. 근데 이게 대도시가 되면 3배 중과세. 이게 원래 취득세 3배, 사치성 5배 중과세 하던 이들이니까. 원래는 2% 한다. 그런데 사치성은 원래 옛날 취득세가 5배니까 여기도 5배 중과세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내지는 않을 거야. 이만큼 다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진짜 헤데이크합니다. 머리 깨집니다. 헤데이크 알죠? 아, 두통입니다. 두통. 헤데이크하다는 거 두통. 아니 감기약 가운데 페브리즈 있잖아. 냄새 나는 것도 있지만 감기약 가운데 페브리즈가 있어. 통증이거든. 고열입니다. 고열. 열 잡는다고 페브리즈라는 감기약도 있습니다. 진짜 이 감기약 이름 참 단순해. 열없다고. 그래서 페브리즈 이러시는데 약 지는 사람 이름도 되게 신기하게 잡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는가 모르면 진짜 헤데이크하면 머리 깨집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봐요. 대도시 봐요. 대도시에 두 가지 있거든. 자, 칠판. 대도시 안에 공장신정설. 제가 이런 이야기 있어. 과미력제와 대도시는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동일 지역이라 했잖아. 그럼 결국은 대도시 내 공장신정설, 우리 35쪽 제일 마지막 끝에 대도시에서 공장신정설 할 때 대도시에서 공장신정설이나 과미력제 공장신정설이나 내용 똑같거든. 같은 지역의 공장신정설입니다. 내용 100%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다만 과미력제에 관한 공장신정설은 차량과 기기장비도 중과되는데 대도시 내 공장신정설은 차량 기기 장비는 중과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만 중과세 하거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단 공장신정서를 낼 때는 과미력제가 그냥 내지 대도시라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칠판. 그럼 똑같은 공장신정설,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있는데 여기에도 과미력제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잖아.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이쪽도 양쪽 다 해당되면 요놈 표준세대 3배 한다면 4% 빼는 거 해야 될지 표준세 플러스 4% 할지 그래서 양쪽 여기 다 해당되면 그냥 표준세대 3배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대도시를 낼 때는 공장신정설보다 위에 나오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요놈 가지고 문제를 내지. 잠시 후에 요놈부터 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취득세 부가징수 등 나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